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환경위생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챕터 1에 환경위생학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자, 환경위생의 정의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두 줄, 밑줄 쫙 쳐놓을게요.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환경의 일체 요소를 억제 조절하게 되는 것을 환경위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요. 우리 칠판에는 없지만 환경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분류했냐면 첫 번째 자연적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 환경은 이화학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화학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리하고 화학을 합친 말이에요. 이화학적 해가지고 물리화학적인 것을 합쳐서 이화학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공기라든가 물, 토양, 빛, 소리 이런 것들 살아있지 않은 생물체 말고 그 이외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의 물리학적 환경 그러면 이제 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설치동물이라든가 곤충들도 있고요. 그 다음 절지동물, 병원, 미생물 이런 것 등이 생물학적 환경에 들어갑니다. 자, 자연적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회적 환경은 또다시 인위적 환경하고 문화적 환경으로 나뉘어요. 자, 인위적 환경에서는 땡땡 뒤에 한 중간쯤부터 밑줄 쳐보겠습니다. 위생시설이라든지 토지 이용 관계, 그 다음에 수송, 공업, 도시, 농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인위적 환경에 들어가고요. 문화적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화 수준이라든지 정치나 종교, 경제, 교육, 사회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3번에 환경위생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위생사업은 크게 4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방역사업에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방역,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활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에 환경위생 개선사업에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위에 괄호 2번에서 우리 인간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그러한 생활 환경을 개선 향상시켜서 인간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만 밑줄을 쳐두시고 그 밖에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든가 의료사업 및 보건관리 사업도 환경위생 사업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알아두기에 지구를 지키는 4R 운동이 있어요. 4R 운동. 요거는 이제 R로 시작하는 것의 4가지 운동인데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리퓨즈입니다. 리퓨즈. 불필요한 것들은 사지 말자. 아예. 근데 우리가 이제 쇼핑하러 가다 보면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간다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사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좀 자제하자라는 거죠. 첫 번째가 refuse, 그다음 두 번째는 reduce, 줄이자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자. 그 다음에 reuse는 반복해서 계속 써보자. 그냥 실증났다고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자. 그 다음 마지막 recycle은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4R, 4R 운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하지 않았었지만 가장 가까운 연도로 보면 39회 때 그때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핵심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역사업은 환경위생사업에 해당한다. 저희가 확인했었죠. 5 골라주시면 되겠고 2번에 4R 운동에는 refuse, reduce, reuse, recycle이 있다. 방금 하신 겁니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5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챕터 1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챕터 2에 대기 환경과 그 오염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이 나오죠.
자정작용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먼저 박스 1번부터 보실 건데 이 파트의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날개 위에 보시면 대기 구성 요소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들, 예, 거기까지만 밑줄 쳐놓으세요. 산소, 뭐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기 혼합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대기는 그것들의 성격이라든지 특징들을 묻고 있으니까요. 중요하신 것들 집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정상 공기의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쭉 다 알고 계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정상 공기는 가장 많은 그 부피, 백분율로 봤을 때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대략 78%의 질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소가 20%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의 다른 그 기체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산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첫 항목이 산소가 나와 있어요. 산소에서 부피 백분율 초록글씨 20.95%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 78.09%에다가 밑줄. 뭐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탄소까지 외워두시면 참 좋아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요 순서대로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산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원자량 뭐 16.00이고요. 비중은 1.43이고 그 공기 밀도로 나누면 대략 1.1 정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2번은 밑줄 쳐볼게요. 우리가 한 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의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 소비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3번에 성인이라고 돼 있죠. 성인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성인 어떠냐? 자,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 밑줄. 네, 근데 우리가 그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호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일 공기 필요량은 어떻게 되느냐? 1일 공기 필요량. 뒤에 나와 있죠? 예.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를 얻으려면 1일 필요 공기량은 약 13kL입니다. 약 13kL.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중요한 산소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4번 동그라미에 14% 이하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박스를 딱 쳐주시고 14% 이하가 되면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예, 저산소증이 생겨요. 저산소증. 맥박수가 증가하고요. 아이고 맥막이라고 썼어요. 맥박수 증가. 이거 박자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맥박수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호흡수도 증가하죠. 맥박수 이렇게 다 쓸까요? 호흡수. 뭐 맥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시죠 이거. 맥박과 호흡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가 얘가 더 줄어들어서 자, 그 아래 10% 이하가 또 나와 있죠. 10% 이하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때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흡곤란. 호흡곤란 밑줄. 그 다음에 7% 이하가 되면은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질식.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 그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산소가 무조건 많으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적당한 양이 좋은데요. 6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산소 농도가 60% 이상이 되거나 또는 2에서 3기압으로 고압이 되면 자, 고압 산소를 우리가 또 호흡하게 되겠죠. 자, 고압 산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산소 중독에다가 밑줄을 쳐두세요. 산소도 중독됩니다.
우리가 또 물도 너무 많이 마셔도 물 중독 증상이 있잖아요. 산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산소 중독에다가 밑줄 쳐두시고 그 산소 중독의 좀 구체적인 예가 어떠냐. 이런 고압산소를 장기간 호흡하게 되면 호흡기 염증이 생겨요. 호흡기 염증. 네, 고압산소를 장기간 흡입 시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도 해를 입게 된다. 신경계통에 해를 입는다. 해를 준다. 장기간 흡입 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써둔 공기의 자정작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공기의 자정작용 중요합니다. 우리 별표 하나 앞에다가 해놓으시고 저는 굳이 옆에 표시는 안 해놨지만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45, 42, 39, 37, 36 해서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자정작용이라고 하면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이 됐을 때 스스로 오염물질을 없애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오염물질을 없애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 괜히 또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작용을 가지고서 그러냐? 요 나와 있는 6개의 작용을 통해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데요. 희석작용. 자, 희석된다라는 건 농도가 진했던 게 묽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서 묽어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농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정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점에 희석 동그라미 쳐두시고 바람에 의한 확산 옆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 강우, 강설 등에 의한 거기다 써놓으세요. 강우, 강설 등에 의한 비나 눈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세정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산소라든가 오존,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화가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균작용도 일어나요. 자외선의 살균작용. 예,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그 다음 교환작용도 일어나고요. 이건 뭐냐면 탄소 동화작용, 즉 광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재료로 필요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광합성 결과 산소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광합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침강작용. 네, 침강작용. 요거는 중력에 의한 겁니다. 그 공기 중에 섞여 있던 어떤 오염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쭉 가라앉게 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이제 저희가 뒤쪽 파트에서 물의 자정작용이 또 나와요. 이 공기의 자정작용과 물의 자정작용은 서로 잘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페이지 다 보셨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른 페이지라고 그럴 뻔했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질소가 나와요. 우리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입니다. 자,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이다. 예, 1번 동그라미 밑줄 쳐놓으세요. 78.09%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 비중이라든가 원자량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3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3번. 호흡을 통해 단순히 기도를 출입하는 불활성 가스. 자, 우리가 산소만 쪽쪽 뽑아서 호흡에 사용할 수는 없죠. 하고 들이마시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고 이 불활성 기체인 질소는 고스란히 들어왔다가 고스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를 출입하게 되는 불활성 가스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거는 평상시고 만약에 고기압 상태에서는 얘가 그냥 불활성 기체가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고기압 상태는 뭐가 있을까? 가장 쉬운 게 잠수가 있을 때죠. 잠수했을 때. 잠수했을 때. 자, 물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잠수한 겁니다. 잠수한 겁니다. 네.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죠. 잠수하게 되면 물의 압력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의 압력, 일기압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일기압보다 압력이 더 커지잖아요. 물 깊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요 환경이 고기압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상태에서는 이 질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 왜요? 기체의 경우에는 용해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 압력이 세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기압 상태에 되면 평상시에는 잘 녹아있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그 기체인 질소가 이 혈액 중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지방 조직이라든가 혈액 중에. 자, 그렇게 녹아들어 있었다가 내가 잠수를 막 요 밑에서 하다가 빠르게 뿅 올라오면 어때요? 급격하게 감압이 일어나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녹아 나와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용해됐다가 기포를 형성해서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기포를 형성해서 체내 모세혈관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차단시키는 잠한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기체 용해도 때문입니다. 고기압 시에 용해도가 높아졌다가 급격하게 감압하면 서서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기포를 형성하면서 모세혈관이나 이런 데를 차단해서 잠한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 기체가 바로 질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5번과 6번 보시면 이상기압과 이상고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하고 6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상기압 0.7기압 이하라든가 1기압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상고압은. 자, 1기압 뒤에다가 이상이라고 써주세요. 그렇죠? 1기압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0.7보다 낮거나 1기압 이상이 되는 거. 요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고 질소 마취가 일어나요. 이때는 질소 마취. 잠한병도 유발되지만 그건 이제 급격하게 감압할 때고 1기압 이상 상태에서는 그 질소 마취, 환각적인 어떤 마취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4번에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자, 제가 이거 막 지우면서 요건 안 지웠잖아요. 요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산소가 14% 이하로 되면 저산소증 나타나가지고 맥박과 호흡수가 증가되고 10% 이하 되면은 뭐 됩니까? 호흡곤란. 그리고 7% 이하로 내려가면은 질식하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왜 자꾸 남겨놓냐면 이산화탄소에 요거 때문에 남겨놨어요.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하시라고. 여기도 10%, 7%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14%는 없어요. 산소에만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농도가 0.03%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곤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기체다.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색무취가스로 약산성이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소화제라든가 청량음료에 사용이 되기도 한다. 밑줄. 그 다음 3번 물체의 연소라든가 발효, 부패, 호흡작용에 의해서 배출. 우리 호흡할 때도 날숨으로 나오죠. 그 다음 4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4번부터 썼습니다. 동그라미 앞에 별표해 놓으세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기도 해요. 그렇죠? 온난화 지수 그 기준이 되는 애잖아요. 양이 상당히 많아서 중요한 온실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 이상이면 질식해요. 자, 얘는 많을수록 나쁜 거죠. 이산화탄소는 많을수록 숨쉬기 힘든 거고요. 산소는 적을수록 숨쉬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10% 이하에서 호흡곤란이고 산소는 7% 이하에서 질식인데 얘는 이상이잖아요. 7% 이상에서 호흡곤란
일으키고 10% 이상이면 질식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요. 퍼센트로 하면 0.1%, ppm으로 하면 1000ppm. 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 숫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내용에서 요 숫자가 이제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pm과 퍼센트의 관계 살짝 한번 볼게요. 오른쪽 날개의 두 번째 알아두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m은 parts per million인데요. 100만 분의 1이에요. ppm은 100만 분의 1 해서 1%가 100분의 1이고 ppm으로 하면 1%는 만 ppm이에요. 만 ppm. 뭐 얘를 외워주시던지 0.1%가 1000ppm이니까 1%는 얘보다 10배 많으니까 만 ppm이죠. 예. 그래서 뭐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 1%는 요렇고 아니면 나는 여러 개 외우기 싫으니까 이산화탄소 외우면서 외워야지 해두셔도 돼요. 0.1%가 1000ppm인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산화탄소 다 봤잖아요. 첫 번째 알아두기도 한번 볼게요. 흡기와 호기의 기체 조성입니다. 얘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어디다가 밑줄을 그을 거냐면 산소에서 흡기와 호기에다가 쭉 가로로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도 흡기와 호기에 쭉 밑줄 쳐놓으세요. 잘못 생각하시면 흡기일 때는 산소의 양이 많고 호기 하고 내뱉을 때 날숨일 때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냐 감소하냐예요. 흡기든 호기든 압도적으로 수치상 많은 건 산소예요. 공기 중에 원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소는 20% 정도, 20.95니까 21%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죠. 그 정도 들어있어서 들어올 때 21%, 나갈 때 후 하고 쓰고 나가는 것도 많아요. 16%로. 반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3% 있어서 흡기 때 그렇게 들이마셨는데 나갈 때는 우리 호흡 결과 나타나는 것까지 생겨서 4%로 훅 뛰는 거예요. 100배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숨일 때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지 절대적인 양은 들숨이든 날숨이든 산소가 더 많다. 하지만 나오는 비율로 봤을 때 얘가 비율이 확 커진다. 날숨 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괄호 5번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 자,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산화탄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해서 연탄가스 중독, 연탄을 난방 연료로 많이 썼을 때는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연탄가스로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 연탄 난방 하시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에서 300배 높아요. 평균 250배 높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마셨을 때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에 산소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얘를 제끼고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밑줄을 쫙 쳐주세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300배 높아가지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킨다 하고 4번과 5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괄호 6번으로 넘어갑니다. 괄호 6번. 아이고 뒤로 갔어요. 자, 괄호 6번 아황산가스. 자, 아황산가스도 역시 중요하죠. 별표 하나 해놓고 보시도록 할게요. 아황산가스 별표. 아까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의 어떤 기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대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대기 오염의 지표.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 그 옆에 1번 동그라미 옆에요. 화석연료의 연소 시 생성된다. 밑줄.
석탄, 석유 떼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취기하고 자극성이 있어요. 취기도 있고 자극성도 가지고 있다, 이체는. 점막에 염증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흉통,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기체입니다. 흉통, 호흡곤란,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죠? 점막의 자극, 요런 인체에 영향도 끼치고요. 허용치는 연평균 0.02 ppm 이하. 예, 연평균이에요. 그리고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우리가 뒤에 또 뭐 나오겠지만 런던 스모그 잘 알고 계시죠? 이 런던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게 아황산가스, 즉 SO2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알아두기 군집독 보도록 할게요. 군집독은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간에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정의로만 보자면. 그래서 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주 무더운 한여름에 빽빽한 만원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전기 고장으로 해서 멈추면서 전기가 나간 거죠. 에어컨 가동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좀 머무른다고 생각하시면 딱 느낌이 와요. 자, 우리 알아두개 밑줄 칠게요.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간 밑줄 쳐두시고 두 번째 줄에 요거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 발생 밑줄 해두시고요. 이게 그렇게 에어컨 가동이 안 되고 창문 못 열잖아요. 지하철은. 문이 다 밀폐된 상태에서 있으면은 실내 공기가 화학적, 물리학적 그 조성이 변화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군집독이 발생되는 건데 일단 실내 온도 면에서 보면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체열이 상당하잖아요. 등이라든가 머리에서 막 열이 후훅 나거든요. 실내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밀폐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환기가 안 되죠. 창문 아까 안 열리고 문 안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실내 온도가 올라갈 때 이때는 반드시 이제 창을 열어서 환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자꾸 호흡하게 되면 습도도 올라갑니다. 습도가 올라가요.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한 65% 되면은 쾌적하게 됐는데 습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또 너무 낮아지는 경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질 때 이때도 군집독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다음 취기, 요거는 이제 악취예요. 악취. 우리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누군가가 먹은 음식물 냄새, 방구 낀 사람 방구 냄새, 막 진한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안 씻어서 나는 냄새, 요런 것들 막 속 울렁울렁거리고 머리 아프잖아요. 이것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실내 기류가 아까 에어컨 꺼졌다 그랬죠? 무기류예요. 무기류.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여러 사람이 숨을 쉬다 보니까 산소의 농도는 낮아지고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차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완성이 되면 불쾌감, 현기증, 권태, 두통 이런 게 나타나는 군집독이 생긴다. 그때는 환기를 해주는 게 좋다. 환기를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요거는 특히 아까 0.1% 이상. 이게 실내 기준치였잖아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앞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해서 주 원인은 고온과 고습, 특히 고습, 또 높을 때, 그 다음에 분진가스. 요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이에요.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군집독을 느낄 수가 있다. 자, 되셨죠? 핵심 OX 보겠습니다. 1번 1%는 1000ppm이다. 어때요? 0.1이 1000ppm이었으니까 맞죠? 5고요.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0.1%이다. 맞죠? 5고요. 질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정도 강합니까? 이건 질소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연탄가스 성분인 일산화탄소에 관련된 설명이었죠. 그래서 X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지는요, 크기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먼지의 크기는 요거예요. 매우 괜찮아요. 거꾸로니까 0.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얘보다 더 크면 이게 기관지 같은 데 이렇게 넘어갈 때 가래로 이렇게 다시 나와요. 칵퇴. 예, 가래로 나온다. 그리고 너무 작아도 얘가 들어갔다가 그냥 날숨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중간 사이즈 0.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얘는 우리가 호흡했을 때 폐포에 침착되는 그 비율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입자 크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얘네들은 이런 먼지들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진폐증, 뭐 각종 감염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괄호 보시면 대기의 환경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시면, 아황산가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거기 기준을 다 외우기는 좀 힘들거든요. 연간 평균치가 아까 0.02 ppm 이하라고 한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황산가스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 일산화탄소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이 아까 연탄가스였죠. 그 다음 이산화질소 이런 항목이 있다예요. 이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들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얘네들 중에서 PM2.5짜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PM10, 그 다음에 PM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뜻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직경은 지름이죠. 예.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를 PM10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짐작하실 수 있어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우리가 PM2.5짜리 미세먼지, 우리는 초미세먼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제가 바로 초미세먼지예요. 해서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연간 평균치하고 24시간 평균치, 연간 24시간, 연간 24시간이거든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50, 100이고요. 초미세먼지는 15하고 35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치를 좀 기억을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초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치가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그 이하다 해서 얘가 한번 나왔던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존이나 납이나 벤젠과 같은 것들이 대기의 환경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그 아래 박스 2번에 온열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환경 괄호 1번은 기온이 나왔어요. 기온. 태양 복사열에 의한 것이다. 태양의 복사열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중간쯤 보시면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예요. 이거 의외로 그늘진 곳에서 측정합니다. 거기 밑줄 쳐두시고요. 두 번째 줄에 온열 요소라는 게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네, 밑줄. 온열 요소 중 가장 중요, 밑줄. 자, 그러면 온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리을 밑줄 치겠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가 나요. 밑줄. 그쵸? 우리가 해발 고도,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인데요. 해발 고도가 높으면 지대가 높은 거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예. 보통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지상에서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 정도씩 낮아져요. 평균적으로 낮아진다 밑줄 해두시고, 자, 실외에서는 어디서 기온을 그럼 측정하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꼭 있었던 것 같은데 백엽상. 자, 이제 환경위생학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공부하시면서도 그 실기 그림이나 사진 있죠? 그걸 동시에 보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엽상, 예, 나무로 지은 하얀 이렇게 조그만 집인데 거기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이 온도계가 중간에 딱 있죠. 예, 실외에 백엽상을 이용한다 밑줄에 두시면 되겠고, 백엽상에 관련된 내용이 알아두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백엽상은 실외 기온을 측정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리고 지상에서 1.5m 정도 높이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백엽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문이거든요. 여기가 1.5m 정도 되는 데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백엽상 가운데 온도계 고정 밑줄. 그 다음 세 번째 점에 일정한 장소에 기온 측정하는데 좋아요. 측정까지 밑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은요. 괄호를 좀 칠게요. 이 백엽상 이 붙박이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옮기기 힘들어요. 다른 장소로 옮겨서 기온 기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까지 괄호 해두신 다음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스만 통풍 건습계 사용 밑줄.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요.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방치하고 났을 때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백엽상까지 확인해 보셨고, 네, 다음 시간에는 2번 동그라미 1교차 내용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